그 여자가 제 앞에 가방을 던지며 말했습니다. 언니 짐이에요. 빨리 나가주세요. 그 여자는 제 남편의 내연녀였습니다. 저는 그날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에 돌아왔다가 20년을 살아온 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 여자는 제 거실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제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고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집이 좀 좁네요. 리모델링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말 한마디에 제 20년 인생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남편은 제 눈을 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오기 전에 나가. 제 손에는 던져진 가방 하나, 발밑에는 굴러떨어진 사과 하나, 문은 제 등 뒤에서 닫혔습니다. 결혼 20년 동안 집안일, 아이 키우기, 시어머니 병수발까지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집은 제 이름이 아니었고 돈은 남편이 관리했고 저는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니까 믿어도 되겠지. 그 믿음이 제 인생을 무너뜨릴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내연녀가 던져준 가방 속에서 남편의 수첩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 수첩에는 제 이름으로 만든 4억 원의 빚, 회사에서 빼돌린 12억 원의 기록, 그리고 3년 전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선물의 진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 여자가 배신과 절망에서 다시 일어선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올해 46입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20년이 되었고요. 고등학생 딸과 중학생 아들이 있습니다. 평범한 가정주부죠. 결혼 전에는 회사를 다녔어요. 8년 동안 열심히 일했고 나름 인정받는 직원이었습니다. 그때 모은 돈이 1억 5천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죠. 남편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은 말했어요. 우리 결혼하면 당신은 일 그만둬도 돼. 내가 책임질게. 그리고 제 통장을 보더니 이렇게 말했죠. 이 돈으로 전세 보증금 보태자. 우리 둘이 모은 돈으로 시작하는 거야. 저는 믿었어요. 이 사람과 함께라면 행복할 거라고. 결혼 후 저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남편이 원했거든요. 아이 낳으면 회사 다니기 힘들어. 집에서 애들 잘 키우는 게 더 중요하지.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아침마다 남편 출근 챙기고 아이들 도시락 싸고 시어머니 병원 모시고 제 하루는 늘 그랬어요. 누군가를 위한 시간들로 가득 찼죠. 시어머니는 유일하게 제 편이었어요. 시아버지는 10년 전에 치매로 요양원 가시고 그 후로 시어머니는 저희와 함께 사셨습니다. 며느리야, 설거지는 내가 할게. 너 좀 쉬어. 며느리야, 너무 무리하지 마라. 명절 때도 시누이가 아무것도 안 도와줄 때 어머님만은 제 편을 들어주셨죠. 내 딸은 손 하나 까딱 안 하는데 며느리는 혼자 다 하는구나. 미안하다. 그런 어머님이었어요. 그런데 3년 전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병원 중환자실. 민경아, 네, 어머님.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20년 고생 많았다. 아니에요, 어머님. 내 아들이 미안하다. 괜찮아요. 너는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 마지막 말씀. 미안하다. 고맙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저는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어머님 재산은 어떻게 했어요? 남편은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안 남기셨어. 병원비로 다 쓰셨지. 그래도 어머님이 살던 집은? 그것도 전세였어. 별로 남은 거 없어.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의심조차 하지 않았어요. 남편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1년쯤 지났을 때부터였어요. 여보,
오늘 저녁은 회식이야. 여보, 이번 주말에 골프 약속 있어. 여보, 피곤하니까 먼저 자. 집에 들어오는 시간도 점점 늦어졌어요. 밤 11시, 12시, 새벽 1시. 휴대폰을 볼 때마다 화면을 가리고 제가 다가가면 깜짝 놀라며 전화를 끊곤 했죠. 누구 전화였어? 아, 회사 사람이야. 별일 아니야. 저는 눈치챘어야 했나 봅니다. 하지만 전 믿고 싶었어요. 바쁘겠지. 사업이 힘든가 보다. 그렇게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8시, 식탁에는 아이들과 제 것 3개의 그릇만 놓여 있었어요. 엄마 아빠는? 회식이래. 먼저 먹자. 딸아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요즘 아빠 맨날 회식 아니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우리 아파트 단지 입구가 보이는 창문. 남편의 차가 들어오기를 기다렸죠. 1시간, 2시간. 밤 11시가 넘어서야 차가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다녀왔어. 짧고 무뚝뚝한 인사. 술 냄새도 나지 않았어요. 회식인데 술 냄새가 안 나?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저는 처음으로 남편의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서류들, 회사 관련 문서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발견한 것. 호텔 카드키, 낯선 레스토랑 영수증, 그리고 여자 물건으로 보이는 작은 귀걸이 하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하지만 직감은 거의 확신에 가까웠습니다. 제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것을. 그로부터 3일 후, 평범한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어요. 아이들 좋아하는 반찬거리를 사고 남편이 좋아하는 과일도 골랐죠. 저녁엔 뭘 해줄까? 그런 생각을 하며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오늘은 일찍 저녁 준비해야지. 15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 집 앞에 섰습니다.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아이들이 벌써 왔나? 하지만 아이들은 학교에 있어야 할 시간이었죠. 이상하네.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거실에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당신? 왜 이 시간에 집에? 하지만 남편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소파에는 2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제 소파에, 제 거실에, 다리를 꼬고 편안하게. 뭐야? 이게 무슨. 젊은 여자가 저를 보더니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 언니시네요. 처음 뵙겠습니다. 언니라고? 당신 누구야?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야기해야 할 게 있어. 무슨 이야기?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야? 젊은 여자가 남편 옆으로 다가가 팔짱을 꼈습니다. 제 남편의 팔에. 오빠, 제가 말할까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오빠? 젊은 여자가 당당하게 말했어요. 언니, 사실은요. 저랑 오빠는 2년째 만나고 있어요. 뭐라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여기서 살기로 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떨어졌습니다. 쿵. 사과가 바닥에 굴러다녔어요. 이게 현실인가? 남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제 여기서 나가줘야겠어. 나가? 내가? 여기는 우리 집이잖아. 집은 4명이야. 뭐? 법적으로 문제 없어. 그리고 아이들은 내가 키울 거야. 미쳤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젊은 여자가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좀 좁긴 한데. 뭐, 리모델링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제 집을 20년 동안 제가 갖고 온 이 공간을 저 여자가 품평하고 있었습니다. 안 돼. 안 나가. 남편이 제 팔을 잡았어요. 시끄럽게 하지 마. 아이들 오기 전에 나가. 손 놔. 손 놔. 젊은 여자가 가방 하나를 제 앞에 던졌습니다. 언니 옷이랑 필요한 거 몇 개 챙겨뒀어요. 빨리 가주세요. 우리 정리할 게 많거든요. 이게 말이 돼? 남편이 저를 현관 쪽으로 밀었어요. 나가. 지금 당장. 우리 아이들은, 내 아이들은 어떡하고. 걱정 마. 잘 키울 거야. 미친놈. 남편이 가방을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리고 저를 밖으로 밀어냈어요. 쾅! 등 뒤로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파트 복도에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던져진 가방 하나, 발밑에는 바닥에 떨어뜨린 장바구니에서 굴러나온 사과 하나. 이게 현실인가? 옆집 아주머니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오다가 저를 봤어요. 어머, 왜 여기?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 아파트 앞.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평범한 오후. 하지만 제게는 세상이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친정 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언니, 왜? 무슨 일이야? 나 집에서 쫓겨났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뭐라고? 지금 어디야? 우리 아파트 로비. 거기 있어. 내가 지금 갈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20년을 살았던 집에서 장 보러 갔다 돌아왔는데 저는 쫓겨났습니다. 친정 언니가 급하게 원룸 하나를 구해줬어요. 언니 집 근처 작은 방이었습니다. 6평 남짓한 공간, 작은 창문 하나, 낡은 화장실, 벽지는 곳곳이 찢어져 있고 수도꼭지에선 녹물이 나왔어요. 20년 동안 30평대 아파트에서 살았던 제가 이제는 이런 곳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내 인생도 이 비처럼 흘러내리는 건가? 그날 밤 원룸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짐이라고는 내연녀가 던져준 가방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가방 지퍼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20년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야? 하나씩 꺼냈습니다. 제 옷 서너 벌, 오래된 화장품 몇 개, 신발 한 켤레, 낡은 지갑. 이게 다야? 목이 메었습니다. 20년을 살았는데, 두 아이를 낳고 키웠는데, 시어머니 병수발 들고 집안 살림 꾸렸는데, 제 인생이 이 작은 가방 하나에 담긴 겁니까? 20년. 벽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20년을 뭐 했던 거지 나는. 눈물이 흘렀어요. 결혼 전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던 직원. 친구들과 웃으며 커피 마시던 시간. 내 월급으로 산 옷, 신발, 가방. 그때의 저는 당당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없잖아. 나한텐 아무것도. 가방을 완전히 비우려고 뒤집었습니다. 탁! 뭔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고개를 돌렸어요. 작은 검은색 수첩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집어들었어요. 가죽 표지가 달아서 반질반질했습니다. 오래 사용한 흔적이 역력했죠. 내 거 아닌데. 뒷표지를 봤습니다. 작은 금색 이니셜 K, M, H. 남편 이름의 이니셜이었어요. 남편 수처?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왜 이게 여기 있지?
그 여자가 실수로 넣은 건가? 첫 장, 남편의 손글씨였어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5년 전, 사업 확장 자금 필요, 은행 대출 한도 초과, 대안 아내 명의 활용, 아내 명의 활용,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다음 줄을 읽었어요. 아내는 집안일만 하니 금융거래 모름, 인감도장 집에 보관 중, 활용 가능, 손이 떨렸습니다. 이 인간이 처음부터 계획했던 거야? 두 번째 페이지, 땡땡은행 아내 명의로 대출 실행, 5천만 원. 방법, 인감도장 사용, 아내 서명 연습, 성공, 서명을 연습했다고. 세 번째 페이지, 삼각은행 아내 명의로 대출 실행, 1억 원. 아내 서명 위조 성공, 본인 확인 절차 통과. 네 번째 페이지, 네모은행 아내 명의로 대출, 1억 2천. 아내 여전히 모름, 계속 활용 가능. 다섯 번째, 아내 명의 대출 총 3억 2천만 원, 보증 채무 8천만 원, 합계 4억 원. 숨이 막혔습니다. 4억이라고? 여섯 번째 페이지부터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회사 자금 횡령 계획, 땡땡건설 허위계약서 작성, 2억. 가상업체 만들어 송금, 직원들 모름, 직원 A명의 차용, 3천만 원, 직원 B명의 대출 보증, 5천만 원. 회사 사람들까지.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제 손은 더 떨렸습니다. 개인 계좌 만들기, 차명 계좌 3개, 회사 자금 빼돌리기 시작. 1차 2억, 2차 3억, 3차 4억, 4차 3억 5천, 총 횡령액 12억 5천만 원, 12억 5천, 상상도 못할 돈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목집 활용 방안,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집 담보대출, 집은 내 단독 명의이므로 아내 동의 불필요, 담보대출 1억 5천만 원 실행, 현재 빚 1억 5천, 아내가 알게 되면 그때 대처, 손에서 수첩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이 미친, 20년 동안 지켜온 그 집, 아이들 첫걸음마를 떼던 거실, 가족들과 밥 먹던 식탁, 아이들이 자던 방, 그 모든 추억이 담긴 공간이 남편에게는 돈을 뽑아내는 도구였던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 제 이름으로 사억빚까지 만들어 놓고 이 인간이 손이 떨렸지만 계속 읽어야 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들, 날짜 3년 전, 어머니 위독, 어머니 재산 파악 필요. 다음 페이지, 어머니 재산조사 완료. 그 아래 빼곡히 적힌 목록. 땡땡은행 예금 5억, 삼각은행 예금 4억, 네모 부동산 아파트 시세 약 3억, 다이아 부동산 상가 시세 약 3억, 별별 부동산 토지 시세 약 2억, 기타 예금 및 적금 3억, 총 추정 재산 약 20억.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님이 20억이나? 저는 전혀 몰랐어요. 어머님은 검소하게 사셨거든요. 옷도 몇 벌 안 입으시고 외식도 잘 안 하시고. 다음 페이지, 문제 발생. 어머니 유언장 작성했다고 함. 동네 공증사무소 박명성 변호사 통해 확인. 내용 전 재산을 며느리에게 상속. 심장이 멎었습니다. 뭐라고? 이유. 며느리가 20년간 헌신적으로 가족 돌봄. 아들에게 실망했다고 함. 며느리만이 진정한 가족이라고 생각. 어머니 말씀. 내 아들은 며느리를 몰라줍니다. 하지만 나는 압니다. 그래서 전 재산을 며느리에게 줍니다. 손이 파들파들 떨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대책회의. 법률사무소 상담. 변호사 답변 공증된 유언장은 법적 효력 확실. 무효화 불가능. 며느리가 정당한 상속인. 문제.
며느리가 유언장 존재 알면 끝. 20억 날아감. 해결책. 어머니 돌아가시면 재빨리 처리. 민경이에게 유언장 존재 절대 알리지 말 것. 어머니가 아무것도 안 남기셨다고 거짓말. 민경이는 금융에 무지하니 믿을 것. 이 나쁜 인간. 마지막 페이지. 어머니 사망 후 처리네요. 즉시 행동. 땡땡은행 계좌 5억 인출. 세모은행 계좌 4억 인출. 기타 예금 3억 인출. 합계 12억 현금 확보. 부동산 처리. 아파트 매각 진행 중 3억 예상. 상가 매각 진행 중 3억 예상. 토지 매각 보류 2억 예상. 민경이에게 한 말. 어머니는 아무것도 안 남기셨어. 병원비로 다 쓰셨어. 결과 성공. 민경이가 완전히 믿음. 그 마지막 문장. 민경이가 완전히 믿음. 밑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아, 저도 모르게 비명이 나왔습니다. 수첩을 바닥에 내팽개쳤어요. 이 계좌식이, 이 계좌식아. 20년을 믿었어요. 이 사람과 함께라면 행복할 거라고. 힘들어도 가족이니까 버틸 수 있다고. 하지만 남편은 처음부터 저를 이용했던 겁니다. 제 이름을, 제 도장을, 제 신용을, 제 신뢰를, 모든 걸 갉아먹으면서도 저한텐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는 그저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면서 좋은 아내로 살았죠. 하지만 그 시간에 남편은 제 명의로 사억 빚을 만들고 회사 돈 12억을 훔치고 어머님의 유산 20억마저 가로챘던 겁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저를 생각하셨던 거예요. 20년간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아들이 어떤 인간인지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전 재산을 저한테 주려고 하셨는데 남편이 그마저 빼앗아간 거예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니야. 울고 있을 때가 아니야.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3시. 하지만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수첩에 적힌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어머님이 정말 유언장을 남기셨다면 그때 떠올랐습니다. 친정 창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제가 챙겨온 유품 몇 개가 거기 있었어요. 남편이 필요 없는 것들 버려라고 했지만 저는 차마 버릴 수가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친정 언니 집 창고로 갔습니다. 언니, 어머님 유품 상자 어디 있어? 응? 저기 구석에. 왜? 확인할 게 있어. 먼지가 쌓인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먼지가 풀썩 날렸어요. 어머님의 옷가지들, 낡은 스카프, 사진첩, 안경, 하나씩 꺼냈습니다. 그리고 상자 밑바닥에 낡은 봉투 하나. 이게 뭐지? 봉투 겉면에 쓰여 있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어머님 손글씨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님,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지 2장. 어머님의 손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사랑하는 며느리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구나. 며느리야, 먼저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구나. 우리 아들이 좋은 남편이 아니라서 내가 20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나는 알고 있었어. 명절 때마다 혼자 음식 준비하던 모습, 아이들 돌보며 지쳐있던 얼굴, 밤늦게까지 다림질하던 뒷모습 다 봤단다. 우리 아들한테 여러 번 말했어. 며느리 한테 잘해라. 저렇게 고생하는데. 하지만 그 녀석은 듣지 않았지. 오히려 며느리를 당연하게 여기더구나. 그래서 내가 결심했단다. 내 재산을 전부 너에게 주기로. 나는 평생 검소하게 살았어. 남편이 남긴 재산과 내가 모은 돈
부동산까지 합치면 20억 정도 된단다. 이 돈을 우리 아들에게 주면 또 헛되이 쓸 게 뻔하더구나. 하지만 너는 20년 동안 이 집안을 위해 헌신했는데 제대로 받은 게 없잖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받아야 해. 동네 공증사무소에 계신 박명성 변호사님께 유언장을 맡겨뒀어. 주소는 서울시 서림구 서림동 123번지야. 이 편지를 들고 찾아가렴. 박 변호사님이 모든 걸 도와주실 거야. 아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이건 내 뜻이야. 내가 당당하게 받아야 하는 돈이란다. 며느리야,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너는 충분히 헌신했어. 이제는 내가 행복할 차례야. 고맙다. 그리고 사랑한다. 병이 깊어져서 손이 떨리는구나. 글씨가 삐뚤삐뚤해서 미안하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말 고맙다. 며느리야. 시어머니. 2022년 4월 28일. 편지를 읽으며 저는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어머님, 어머님, 친정 언니가 달려왔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저는 대답 대신 편지를 언니에게 보여줬어요. 언니도 편지를 읽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 시어머니께서, 응, 내 편이셨구나. 20억이래. 전부 나한테. 그런데 내 남편이 가로챘다는 거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가 수첩을 집어들었어요. 제가 바닥에 내팽개쳤던 그 수첩. 페이지를 넘기던 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 나쁜 새끼. 진짜. 언니, 나 어떻게 해야 해? 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싸워야지. 당연히 싸워야지. 하지만 나 혼자 아니야. 내가 있잖아. 그리고 증거도 다 있어. 수첩이랑 편지, 이게 다 증거야.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수첩도 함께. 이제 저한텐 두 가지 무기가 생겼어요. 수첩, 남편의 범죄 기록. 편지, 어머님의 사랑과 유언장 단서.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어머님이 주시려던 것 제가 꼭 되찾을 거예요. 언니가 말했습니다. 우선 변호사 찾아가자. 그리고 이 편지에 나온 공증사무소도 가야 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가자. 그날 오후 친정 언니와 함께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언니 친구가 소개해준 여성 변호사였어요. 40대 후반 강인한 인상의 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세련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수첩과 편지를 꺼냈습니다. 변호사님이 수첩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한 페이지, 두 페이지.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건 네, 제 남편이 쓴 겁니다. 명예 도용 사문서 위조 횡령. 변호사님이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건 중범죄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정말요? 네. 그리고 이건 회사 자금 횡령. 12억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 정도면 징역 3년 이상도 가능합니다.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습니다. 변호사님이 편지도 읽었습니다. 읽는 내내 변호사님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시어머니께서 정말 좋은 분이셨네요. 네, 그리고 여기 적힌 공증사무소. 이 주소로 가시면 유언장 원본이 있을 겁니다. 정말요? 공증된 유언장은 공증사무소에 원본이 보관됩니다. 남편분이 아무리 숨기려 해도 원본은 남아있어요. 변호사님이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순서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공증사무소 방문해서 유언장 원본 확인. 둘째, 은행 가서 본인 명의 대출 내역 확인. 셋째, 명의 도용 증거 수집. 넷째, 형사고소와 이혼 소송 동시 진행.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증거가 이렇게 명확한데요. 당연히 이길 수 있어요. 다만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리고 힘든 싸움이 될 거예요. 남편 측에서 온갖 거짓말을 할 테니까요. 괜찮아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20년을 당했어요. 이제는 제가 싸울 차례예요. 다음 날, 편지에 적힌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동네 공증사무소, 서울 서림구의 작은 건물 2층이었어요. 여기가 맞는 것 같아요. 언니와 함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박명성 변호사님 계신가요? 네, 계십니다. 어떤 일로 오셨는지? 제 시어머니께서 3년 전에 유언장을 작성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편지를 보시면 편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직원이 편지를 읽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 고인의 며느리분이시군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변호사님께 말씀드릴게요. 5분 후 60대 초반의 박명성 변호사님이 나오셨습니다. 인자한 인상의 남성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박명성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이 저를 보더니 따뜻하게 웃으셨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고인께서 3년 전에 말씀하셨거든요. 며느리가 찾아올 겁니다. 혹시 1년 안에 안 오면 찾아가서라도 알려주세요라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리 오세요. 상담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변호사님이 금고에서 서류를 꺼내셨어요. 고인께서 3년 전에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공증을 거쳤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명확합니다. 서류를 보여주셨죠. 유언장. 거기에는 시어머니의 도장과 서명이 선명했습니다. 읽어보시겠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언장. 나 김말수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1점. 유언의 목적. 나의 모든 재산을 며느리 송민경에게 상속한다. 2점. 재산 내역. 땡땡은행 예금 5억 원, 삼각은행 예금 4억 원, 네모 부동산 아파트 시세 약 3억 원, 다이아 부동산 상가 시세 약 3억 원, 별별 부동산 토지 시세 약 2억 원, 기타 예금 및 적금 3억 원, 총 약 20억 원. 3점. 상속 이유. 며느리 송민경은 20년간 우리 가족을 헌신적으로 돌봐주었다. 나의 병수발을 극진히 해주었으며 손자 손녀를 사랑으로 키웠다. 이에 감사하며 전 재산을 상속한다. 4점. 아들 김석철에게는 상속하지 않는다. 이유. 생전에 충분히 지원했으며 며느리를 제대로 대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5점. 당부의 말. 며느리야, 이 돈으로 내 인생을 살아라.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위와 같이. 유언함. 2022년 5월 15일. 유언자 김말순인.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님, 20억. 생각지도 못한 큰 돈이었지만 더 큰 건 어머님의 그 마음이었어요. 20년간 헌신적으로 돌봐주었다. 감사하며 전 재산을 상속한다. 제가 한 일들을 어머님은 다 보고 계셨던 겁니다. 박 변호사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고인 아들분이 찾아오셨었습니다. 네, 3년 전 고인이 돌아가시고 일주일 후에요. 유언장을 보시더니 굉장히 화를 내셨죠. 뭐라고 했는데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전부 며느리한테? 어머니가 정신이 온전하셨던 겁니까? 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설명해 드렸습니다. 고인은 정신이 매우 온전하셨고 여러 번 확인하셨다고요. 공증된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명확하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요? 아들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며느리한테 절대 알리지 마세요.
제가 처리할 겁니다. 어머니 유산은 제가 관리하겠습니다. 라고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분께 연락하지 말라고 강하게 요구하셨습니다. 심지어 협박조로. 하지만 저는 고인과의 약속이 있었기에 3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며느리분이 찾아오셨네요. 변호사님, 제가 이 유산을 받을 수 있나요? 당연합니다. 유언장에 명시된 정당한 상속인이십니다. 하지만 남편이 이미 다 가져갔어요. 은행 계좌도 해지하고 부동산도 팔았대요. 수첩을 보여드렸습니다. 변호사님이 수첩을 읽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건 상속 재산 횡령입니다. 형사 처벌 대상이에요. 정말요? 네. 며느리분이 정당한 상속인인데 남편분이 재산을 가로챘습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횡령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전액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된 희망이 보였습니다. 박 변호사님과 김 변호사님, 두 분이 함께 제 사건을 맡아주기로 했습니다. 우선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합니다. 김 변호사님이 말했습니다. 수첩과 유언장은 있지만 실제 피해 내역을 확인해야 해요. 다음 날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제 명의로 된 대출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창구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어요. 그리고 고객님, 대출이 총 3건 있으시네요. 합계 3억 2천만 원입니다. 예상했지만 그리고 보증채무도 이건. 합계 8천만 원이고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총 4억 원이네요. 제가 언제 이 대출을 받았죠? 최근 것은 6개월 전이네요. 6개월 전. 그때 저는 집에서 아이들 저녁 차려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남편은 제 이름으로 돈을 빌리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제가 은행에 온 적도 없는데 직원이 서류를 보여줬어요. 여기 고객님 서명이 있고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럼 명예 도용이신 건가요? 경찰 신고하셔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서류들 사본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며칠 동안 여러 은행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확인한 사실들. 총 3개 은행에서 대출 3억 2천, 2개 은행에서 보증채무 8천, 모두 제 서명 위조, 인감도장 무단 사용, 서류를 한 알음 모았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말했습니다. 남편분 회사에도 연락해봐야 합니다. 횡령 피해를 입은 회사도 고소할 수 있거든요. 회사에 알리면 남편이 알게 되지 않나요? 어차피 곧 알게 될 겁니다. 오히려 빨리 알리는 게 좋아요. 재산 은닉을 막아야 하니까요. 며칠 후 남편 회사 대표이사실. 안녕하세요. 김석철 아내입니다. 대표님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아, 사모님. 무슨 일로? 대표님, 죄송하지만 남편이 회사 자금을 횡령했습니다. 수첩을 보여드렸습니다. 대표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무슨? 12억 5천만 원입니다. 증거가 여기 다 있습니다. 대표님은 수첩을 읽고 즉시 회계팀을 불렀습니다. 지금 당장 계좌 내역 전부 확인해. 이 시간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표님, 사실입니다. 허위 계약서, 가상업체. 정확히 12억 5천이 빠져나갔습니다. 대표님이 주먹으로 책상을 쳤어요. 이 미친 놈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저희 회사도 고소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저도 이혼 소송과 함께 고소할 겁니다. 사모님은 아무 잘못 없으시죠? 네.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남편이 제 명의를 도용해서 대출받은 것도 회사 돈을 횡령한 것도 모두 최근에 알았습니다. 대표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인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박 변호사님이 시어머니 재산을 추적했습니다. 은행 계좌는 3년 전에 모두 해지됐네요. 12억이 남편 개인 계좌로 이체됐고요. 부동산은요? 아파트와 상가는 이미 매각됐습니다. 약 6억 정도 받은 것 같네요. 그럼 총 18억이네요. 토지는 남편 명의로 상속 등기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매각은 안 됐네요. 그건 어떻게 되나요? 유언장이 있으니 소유권 반환 청구 가능합니다. 유언장이 법적으로 우선하거든요. 그럼 제가 받을 수 있나요? 당연합니다. 토지 가치 2억까지 합치면 총 20억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18억은요? 남편분이 가져간 돈 전액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횡령죄로 형사 처벌도 받을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남편분이 내연녀에게 아파트를 사줬습니다. 뭐라고요? 수첩에도 적혀 있죠. 내연녀 아파트 구매에 3억이라고. 그 돈도? 네. 횡령한 돈으로 산 겁니다. 이것도 환수할 수 있어요. 정말요? 범죄 수익으로 취득한 재산은 몰수 또는 추징 대상입니다. 내연녀 아파트도 경매로 넘어갈 겁니다. 처음으로 속이 시원했습니다. 변호사님, 아이들은요? 양육권도 당연히 어머니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남편이 반대하면요? 남편은 횡령범이 될 겁니다. 교도소에 가게 되면 양육할 수 없죠.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들,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당연합니다. 걱정 마세요. 3개월 후, 이혼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동시에 남편에 대한 형사고소도 진행됐어요. 횡령, 사문서 위조, 명예도용, 상속재산 횡령. 죄목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첫 재판, 판사님 앞에 섰습니다. 남편은 건너편에 앉아 있었어요. 변호사를 대동하고 3개월 만에 보는 남편. 예전에 그 다정했던 얼굴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차갑고 낯선 표정. 남편 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원고 측 주장은 과장되어 있습니다. 피고는 아내의 동의하에 모든 금융 거래를 했으며 횡령 혐의는 단순한 회계 착오입니다. 거짓말. 저도 모르게 소리쳤어요. 판사님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원고 측 진정하십시오. 김 변호사님이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수첩과 은행 서류, 유언장을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피고가 직접 작성한 수첩입니다. 명예도용, 횡령, 상속재산 가로채기. 모든 범죄가 자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2주 후, 시어머니 유산 문제가 다뤄졌습니다. 박 변호사님이 공증 유언장을 제출했어요. 고인은 명확히 모든 재산을 며느리에게 상속한다고 유언하셨습니다. 공증까지 거쳤으며 법적 효력이 명확합니다.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아니에요. 어머니는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그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많이 아프셨잖아요. 박 변호사님이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유언장 작성 당시 병원에서 받은 정신감정서입니다. 고인은 완전히 온전한 정신 상태였습니다. 판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고 측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청석에서 누군가 일어났어요. 신우이였습니다. 그리고 치매로 요양원에 계신 시아버지도 함께. 판사님, 증언하겠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신우이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저는 피고의 친동생입니다. 그리고 증언하겠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더니 신우이가 말했습니다. 올케는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어머니 병원 약속도 자주 빠뜨렸어요. 음식도 대충 차려드렸고요. 저는 다 봤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저는 매일 어머님을 모셨어요. 신우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한테 줄 건 없다. 내 아들한테 다 줘라고요. 그런 말씀하신 적 없어요. 김 변호사님이 일어났습니다. 증인 그 말을 언제 들었습니까? 어머니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요. 증거가 있습니까? 제 기억입니다. 기억만으로는 증명이 안 됩니다. 시아버지도 증인석에 섰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흐릿했어요. 치매 증상이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아내가 돌아가신 후에 남편 측 변호사가 유도 질문을 했습니다. 며느리가 유산 이야기를 했습니까? 유산. 그렇죠. 며느리가 장례식장에서도 돈 이야기를 했다고 하셨죠? 돈. 시아버지는 제대로 된 문장을 만들지 못했어요. 하지만 남편 측 변호사는 계속 유도했습니다. 며느리가 돈에 관심이 많았죠? 응. 믿을 수 없었어요. 시누이는 제가 명절 때마다 챙겨줬던 그 시누이. 돌잔치, 생일, 집들이. 제가 늘 선물 챙겨주고 챙겼던 시누이가 법정에서 저한테 거짓 증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 치매로 요양원에 계신 시아버지를 남편이 법정에 데려와서 이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 유산 때문이었어요. 20억이라는 큰 돈. 시어머니가 며느리인 저한테 줬다는 게 그들은 못마땅했던 거예요. 하지만 저희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판사님, 이것은 지난 3년간 원고가 시어머니를 모신 기록입니다. 무슨 기록입니까? 병원 진료 기록입니다. 모든 병원 방문에 보호자로 원고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시누이나 아들 이름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시누이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어머니 간병 일지입니다. 원고가 매일 작성한 기록입니다. 또한 이것은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증언서입니다. 며느리분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오셔서 정성껏 모셨다. 가족 중 유일하게 자주 방문한 사람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 더 증인을 신청합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70대 후반의 할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시어머니의 친구분이었습니다. 증인, 고인과 어떤 관계십니까? 저는 고인의 30년 지기 친구입니다. 고인이 며느리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할머니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고인은 생전에 며느리를 무척 아꼈습니다. 이 집안에서 유일하게 나를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고인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은 며느리를 몰라준다. 하지만 나는 안다.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그래서 내 재산을 모두 며느리에게 주기로 했다고요. 증거가 있습니까? 할머니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고인이 제게 맡긴 편지입니다. 박 변호사님이 편지를 받아 판사님께 제출했습니다. 판사님이 편지를 읽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판사님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이 편지를 법정에서 낭독하겠습니다. 친구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지. 내가 부탁이 하나 있어. 내 며느리를 좀 도와줘. 우리 며느리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20년 동안 이 집안을 지켜왔어. 내 아들은 미안하지만 좋은 남편이 아니야. 나도 알아.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그래서 내 재산을 전부 며느리한테 주기로 했어. 아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며느리 편을 들어줘. 이게 내 마지막 부탁이야. 며느리를 지켜줘. 친구 김말순.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저는 울고 있었어요. 판사님이 시누이와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시누이와 피고는 앞으로 나오십시오. 두 사람이 떨며 앞으로 나왔어요. 두 분은 이번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이는 위증죄에 해당합니다. 아니에요. 고인의 친구 증언과 편지,
그리고 병원 기록으로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신우이는 벌금 500만 원에 처합니다. 오빠 때문에. 그리고 피고는 치매 환자인 아버지를 이용해 허위 증언을 유도했습니다. 이는 노인 학대이자 위증 교사입니다. 가중 처벌하겠습니다. 6개월간의 긴 재판. 드디어 최종 판결일이 왔습니다. 먼저 형사재판 판결이 있었습니다. 판사님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는 회사 자금 횡령, 사문서 위조, 명의 도용, 상속 재산 횡령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20년을 함께 산 아내를 이용하고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산까지 가로챈 것은 도덕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피고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남편이 고개를 떨궜어요. 그리고 횡령한 금액 전액을 반환하도록 명합니다. 일주일 후 이혼 재판 최종 판결.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인정합니다. 양육권은 원고에게 부여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상속 재산 관련하여 고인의 유언장이 법적으로 명확하므로 모든 재산은 원고에게 상속됩니다. 피고가 가로챈 금액: 은행 예금 12억 원, 부동산 매각 대금 6억 원, 합계 18억 원. 이를 전액 원고에게 반환하도록 명합니다. 또한 토지 시세 2억 원은 현재 피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나 유언장에 따라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명합니다. 피고가 횡령한 회사 자금 중 원고 명의로 된 대출 4억 원은 무효 처리합니다. 이는 피고의 채무로 전환합니다. 피고가 내연녀에게 준 아파트는 부당이득으로 판단하여 경매를 통해 원고에게 귀속시킵니다. 집담보대출 1억 5천만 원은 위 아파트 경매 대금으로 상환합니다. 판결이 끝나고 김 변호사님이 정리해 주셨습니다. 축하합니다. 모두 이겼어요. 제가 받게 되는 금액은 정리하면 시어머니 유산 18억 횡령분 환수, 토지 2억 소유권 이전, 내연녀 아파트 경매 2억 8천 담보대출 상환 후 1억 3천, 위자료 1억, 명예 도용대출 4억 무효화, 총 22억 3천만 원 빚탕감 4억, 실질적으로 약 26억 가치입니다. 26억. 믿을 수 없었습니다. 법정을 나섰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박 변호사님과 김 변호사님이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정말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어요. 기쁨과 안도감, 그리고 뿌듯함. 정의는 늦더라도 결국 온다는 말. 직접 경험했습니다. 며칠 후 내연녀의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내연녀는 집을 빼앗기고 남편마저 교도소에 가자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정의는 결국 실현되는 법이에요. 판결 다음 날 아이들의 양육권이 제게 왔습니다.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딸과 아들이 뛰어왔습니다. 엄마. 세 사람이 꼭 껴안고 울었어요.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엄마 잘못 없어. 우리가 다 알아.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빠가 나쁜 거야. 엄마는 최고야.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자랑스러워.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야.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1년 후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우선 집을 샀어요. 서울 외곽의 깔끔한 아파트. 40평대, 방 4개. 아이들 방도 각각 있고 제 방도 따로 있어요. 7억에 샀습니다. 현금으로. 아이들이 정말 좋아했어요. 엄마, 우리 집이다. 진짜 우리 집? 전세 아니고? 응, 엄마 이름으로 된 완전히 우리 집이야. 거실 한쪽에는 시어머니 사진을 걸었습니다. 제일 좋은 자리에 매일 아침 꽃을 올려요. 어머님 덕분에 이렇게 살고 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5억으로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어머니의 정원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30평 정도의 아담한 공간. 따뜻한 인테리어. 창가에는 화분들을 가득 놓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셨던 꽃들로요. 저는 직접 커피를 내리고 케이크를 굽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손님들이 늘어났어요. 사장님, 여기 커피 정말 맛있어요. 이 케이크 레시피 어디서 배우셨어요? 감사합니다. 정성껏 만들었어요. 일하는 게 즐거웠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일하는 거였거든요.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닌 카페 사장 송민경. 제 정체성이 생긴 거예요. 남은 시간에는 공부했습니다. 바리스타 자격증을 땄어요. 1급까지. 그리고 제과제빵 기능사도 준비했습니다. 엄마 공부하는 거야? 응, 엄마도 배우는 거 있어야지. 멋있다. 나도 열심히 공부할게. 40대 중반. 어떤 사람들은 늦었다고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전 이제 알아요.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나이는 없다는 걸. 딸은 이제 고3이 되었어요. 엄마, 나 대학 가면 경영학 전공할래. 나중에 엄마처럼 카페 하고 싶어. 그래, 좋은 생각이다. 엄마가 이렇게 멋진 줄 몰랐어. 친구들한테 자랑했어. 우리 엄마 대단하다고. 아들도 밝아졌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발표했어. 내가 존경하는 사람으로 엄마 얘기했어. 정말? 응. 선생님이 울었대. 친구들도 다들 감동했어. 아이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엄마. 이게 제가 원했던 거였어요. 남은 돈 관리. 7억 집 구매 완료. 5억 카페 창업 완료. 5억 아이들 교육 및 결혼 자금 적금. 3억 투자 안정적인 펀드. 2억 노후 대비 저축. 총 22억. 카페 수입도 매달 400만 원 정도 나와요. 생활비로 충분합니다. 이제 돈 걱정은 없습니다. 무엇보다 제 힘으로 번 돈이라는 게 자랑스러워요. 카페를 오픈하고 나서 오랜만에 친구들을 초대했어요. 결혼 후 거의 연락 못했던 친구들. 야, 너 진짜 대박이다. 20년 만에 이렇게 멋지게 살아나다니. 친구들이 축하해줬습니다. 너 정말 대단해. 나였으면 포기했을 거야. 아니야, 포기할 수 없었어. 아이들이 있었으니까. 그래도 정말 강하다, 너. 우리 본받아야겠다. 너희도 충분히 멋있어.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있잖아. 친구들과 웃으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카페를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단골 손님들, 근처 상인들, 원두 공급업체 사장님. 사장님, 혼자 하시기 힘들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라서요. 대단하세요. 보기 좋아요. 사람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됐습니다. 남편은 지금 교도소에 있습니다. 3년 6개월 형. 2년 반 정도 더 있어야 해요. 가끔 아이들이 물어요. 엄마, 아빠는? 아빠는 아빠대로 자기 인생 살고 있을 거야. 글쎄, 엄마는 잘 모르겠어. 아빠 보고 싶지 않아? 그냥 이제 다른 사람 같아. 더 이상 미워하지 않아요. 그저 무관심할 뿐입니다. 제 인생에서 그 사람은 이제 없어요. 신우이는 위증죄로 벌금을 물고 저희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요양원에 계세요. 치매가 심해지셔서 가끔 과일 한 박스 보내드립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어느 날 밤 카페 정리를 마치고 거울을 봤습니다. 40대 중반의 제 얼굴. 주름도 조금 늘었고 흰머리도 몇 가닥 보여요. 하지만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지친 며느리가 아니에요. 당당한 사업가, 자랑스러운 엄마,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으로 사는 여자. 가끔 시어머니 생각이 나요. 설거지 하시던 작은 등,
주름진 손으로 제 손을 잡아주시던 순간, 며느리야, 고생이 많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미안하다. 우리 아들이 못나서. 괜찮아요. 어머님은 알고 계셨어요. 제가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마지막까지 저를 지켜주셨던 거예요. 어머님,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제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채널 유지에 큰 힘이 됩니다.